지난 이야기. 오스트리아의 국왕 카를 6세가 사망하고 딸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를 계승하자 이를 구실로 유럽 각국이 전쟁을 선언했고 프로이센은 전격적으로 슐레지엔을 침공하며 18세기 전 유럽을 뒤흔든 세계 대전이 시작됐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첫 대결 몰비치 전투에서 프리드리 2세는 승리를 차지하며 슐레지엔을 점령하는데 몰비츠 승리가 되니까 네. 이제 프로이센은 프랑스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든 작센 바이에른군 다 끌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향해 수도로요? 진군을 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노 프리드리히가 그 순간에 오스트리아한테 또 비밀 협정을 걸어요. 프랑스가 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뛰어난 역량을 마리아 테레지아가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전멸할 뻔하다가 프랑스군이 그냥 거지꼬리 돼서 탈출을 해요. 이때 이제까지 본 프랑스군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골로 후퇴를 하고 있더라. 이 또 마리아 테레지가 대단한 게 네. 보통 이렇게 쫓아내면 이거 얼마나 극적이야. 그쵸, 몇 그쵸. 달 만에 완벽한 극적이잖아요. 네, 그쵸. 멈출 것 같잖아. 프랑스까지 진격해버려요. 잠깐만요. 프랑스를 진격한다고요? 프랑스 치고 나중에 얘가 또 이탈리아 내려가고 저 밑까지요? 다 이제 실레지엔 탈환을 위해서 오스트리아군이 프리드를 공격하죠. 아, 드디어 이제 마리아와 프리드리히가 만나는군요. 1742년 5월에 이제 코트지치에서 이제 프로이센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이제 격돌하게 되죠. 프리드리가 대단한 게 그 몰비치에서 기병이 아작이 나가지고 네. 지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그 실레지엔에서 자기 놀고 있을 때 논 게 아니고 우리 기병을 강화시켜야 된다 해서 기병을 맹훈련을 시켜요. 몰비치에서 박살이 났던 프로이센 기병이 코츠시즈에서는 오스트리아군하고 거의 대등하게. 물론 져요. 지지만 오스트리아군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싸우죠. 여기서 이제 프리드리히의 이제 진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병대를 이끌고 몰래 언덕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언덕에 포를 배치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오스트리아 보병대에다가 포병 사격을 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속쓰리지만 프리드리하고 브레슬라우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실레지엔 준다. 휴전하자. 이렇게 돼서 1차 실레지엔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 위쪽은 이제 실레지엔 주는 걸로 끝냈는데 프랑스 쪽으로는 많이 쳐놨잖아요. 아직 전쟁할 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참전하고 프랑스도 참전하고 이탈리아도 참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데 또 다 있다고 따로. 프랑스는 플랑드로 치고 나오고 스페인은 이탈리아 치고 나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전쟁이 벌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구경하던 영국이 가세를 해요. 18세기 유럽 전쟁 프랑스군과 국본군의 대결. 유럽에서만 보면은 영국은 그냥 힘의 균형으로 회방만 놓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문제가 하나 뭐냐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메리카. 네. 남미에서 카리브해에서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까지 네. 프랑스, 스페인, 영국이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영국은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위 계승 전쟁이니까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합세가 돼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든지 방해를 놔서 식민지에서 진해 기득권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었네요. 요 즈음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1739년에 젠킨스의 귀 전쟁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 상선의 선장이었나요? 젠킨스가 이제 스페인 그 군함한테 납포가 돼서 그 선장의 귀가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외교 문제가 크게 돼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국은 해외 식민지에 대한 그 쟁탈권을 놓고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유럽 내에서 주도권을 주는 걸 좌시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우린 가서 막 땅 뺏기 싸움할 것 같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서 땅을 뺏는 게 있고 네. 여기서 막 괴롭혀 싸울 때 좋잖아. 그렇죠. 두 분이 싸울 때 내가 뒤에 가서 막 치면서 나 중단하고 싶으면 돈 내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페인을 막 괴롭혀가지고 너 빨리 저쪽에 특권을 나한테 양보해라. 브라질. 맞습니다. 이때 그나마 스페인이 이때 스페인의 돈줄이 서인도 제도하고 아메리카 대륙이랬대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통상로가 자꾸 줄어듭니다. 영국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함대를 한번 보내서 뭐 함대가 한 16척으로 구성됐다. 저쪽 가보니까 영국군 함대가 있는데 36척이에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제부터. 그러면
본국에서 우리가 더 많은 전열함과 더 많은 그 전투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20척인데 그때 배 한 척이 뭐 어마어마한 돈. 거기다 지금 전쟁에 바빠 죽겠는데. 전쟁을 지금 하고 돈, 있는데. 돈줄도 끊겨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신나서 계속 패면서 남 싸울 때 패면서 뭐 줄래? 뭐 줄래? 이런 거야. 근데 그래서 나중에 카리브해에서 스페인이 세금을 냅니다. 거기서 영국한테 세금을 내고. 사실 그때 카리브해에서 남미 쪽은 거의 스페인이 독점무역을 그렇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영국이 그걸 땅을 뺏으려면 육군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건 못하니까 갖고 카리브해 제도를 싹 점령한 다음에 거기 지나가는 모든 스페인 배들한테 세금을 받아요. 진짜 영국은 유럽 본토 국가들이 다들 조금씩은 이가 갈리는 일이 그러니까 항상 영국. 스페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저딴 애들이 다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싸우다 보면 누구한테 돈 빌릴 땐 쟤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 어슬렁거리고 보다가 쓱 누구 나 불렀나? 그러니까 정말 앉아서 펠럼하고 돈 줄 놈만 구별하고 있지. 와. 돈도 그냥 안 주죠. 아주 고리대금을 받아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참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이런 도큐멘터리 전쟁 기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이가 갈려도 우리가 여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쟤네들하고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되면 다 잡아. 아, 맞아요. 돌아가면서 잡아요 다. 맞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사실 그 왜 미국 독립전쟁이 영국이랑 싸운 거다 보니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미국이 된 줄 알잖아요. 네. 사실 아메리카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들어갔는데 네. 땅이 제일 적은 데가 영국 애들이었어요. 스페인하고 프랑스 훨씬 많이 먹고 있었다고. 그거를 야금야금 뺏어서 영국게 된 거거든. 대단해요. 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없었으면은 미국이 지금 스페인어나 그렇죠. 프랑스어를 에스파뇰을 쓰면서 남미 가면은 사람하고 원래 트럼프가 원래 세뇨리타 원래 캘리포니아가 뭐였냐면 칼리포 공국이에요. 그게 거기 지금 그 서부에 가면 다 산자 붙잖아. 뭐 산티아고, 네. 샌프란시스코, 이거 샌프란시스코. 이게 전부 스페인 땅이라고. 진짜네요. 그래서 앞으로 7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이 기나긴 전쟁 이 대륙에서 벌어지는데 그동안 영국은 아메리카를 야금 다 먹어챙겨. 약간 번외로 지금 서부가 스페인이었으면 프랑스 쪽은 어디였어요?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미시피 쪽. 땅 따라서 쫙. 루이의 땅이 루이지애나야. 루이지애나.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루이지애나 주가 아니고요. 네. 뉴올리안스에서 시작해서 미시피로 올라간 그 전부를 루이지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그 동부에 도시 몇 개 갖고 있었다고.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마리아가 계승하면서 여자는 정통성 그쵸. 인정 못해라는 내용이잖아요. 여자 정통성 인정하는 나라가 영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영국이 마리아 테레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6,000명을 파견해요. 이게 1742년 이때는 조지 2세가 왕이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방금 허준 씨께서 말씀하셨던 국사 조칙을 받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때 요거를 같이 이제 동맹군이 결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노버와 헤센, 네덜란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주둔국과 합류를 해요. 이 군대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프라그마틱 아미, 국본군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아 테레자를 왕위 승권자로서 인정한다. 그런 군대예요. 이 군대가 무려 44,000입니다. 와. 항상 네덜란드는 영국이랑 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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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 얼마나 살벌해서. 해상 무역을 놓고서 가장 큰 라이벌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다 네덜란드 건데 영국이 다 뺏어갔잖아. 스페인 덕분에 친해 보였던 그러니까 저 동네 친한 애들 없어요. 그런 거 같아. 저 동네 아주 엉망진창이야. 아니 영국하고 이 하노버 왕가 그 라인의 연합군이 지금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어디를 워낙 지금 전장이 거대해서 어딜 가나 프로이센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지 2세는 영국 왕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참전했어요. 와. 그래서 근데 영국 왕으로서 참전한 게 아니라 이제 하노버의 선제우로서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지 2세가 1743년 7월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바이에른으로 움직이기 아 시작합니다. 바이에른으로. 바이에른. 거기는 별로 안 센데. 아 근데 바이에른이 중요하긴 하지. 왜냐면 오스트리아나 보헤미아, 실레지엔 이 모든 전장의 보급선이거든요. 허리를 끊겠다. 네, 허리를 끊네. 근데 확실히 약한 지역이긴 아 근데 해요. 저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사방으로 교통로가 되면 네. 딱
하나도 무지하게 세든가 무지하게 약하든가. 맞아요. 계속 두드려 맞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맞으면 힘이 세지든가. 강해지거나 물렁해지거나. 근데 그게 중간은 없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제 봤는데 30년 전쟁부터 이때까지 바이에른이 자기 자체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썼던 돈이 주변에 있는 국가에 못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긴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훈련까지는 잘 되거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외국에서 특히 뭐 초빙을 해서 막 훈련까지 시키고 했어요. 잘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전에 나가면 그게 실력이 발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이라고 민속하면 왜 네. 까만 옷 입고 하얀 스카프 들고 네, 맥주잔 맞아요, 들고 맞아요. 뛰는 거 있잖아요. 독일 사람 그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건 독일의 풍속이 아니라 네. 바이에른의 풍속이라는 거야. 지금도 독일은 북부, 남부 서로 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 사람들은 북부 프러시아 돼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북부는 남부 바이에른 촌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돼지래? 그러면 오스트리아와 영국 이 연합군은 바이에른으로 가는 건가요? 아 근데 이제 하노버공이 네. 다 그런 거야. 자기 고향을 지켜야지. 네. 자기가 이제 참전을 하니까 혹시 하노버를 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헤센의 하나우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노버를 지키는 주변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해요. 바이에른 북쪽. 바이에른 삭센 이쪽 지방이긴 하네요, 그냥. 그렇죠. 이 프랑스도 국뽕군이 온 걸 알았었죠. 그래서 이 프랑스도 이 새롭게 노아유 장군 휘하에 군대를 새롭게 편성해서 투입을 합니다. 이 노아유의 이 프랑스군이 나름 교묘하게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국뽕군을. 국본군이 마인강에게 치니까 프랑스 노아유 원수가 노련하게 상류하고 하류를 끊어가고 보급로를 차단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갈 데가 데팅겐이라는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팅겐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프랑스군의 완벽한 덫이었어요. 네.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그 사이에 좁은 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앞쪽에 프랑스군이 노아유의 조카인 그라몬 공작이라는 애한테 무려 2만 3천 명을 줘서 앞쪽을 막아버려요. 근데 무조건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더욱이 요게 산이고 강인데 강 건너편에다가는 또 포병을 배치를 해놨어요. 이야, 그럼 뭐 포병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강 따라 가다가 협곡에서 포격을 맞고 앞에는 그라몽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노아유의 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 포위망에 걸린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안 갈 수 있는데 간 거잖아. 근데 이 프랑스 포병에 의한 포격에 의해서 네. 피해가 누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시간 동안 강행 돌파를 실시합니다. 이 국본군이. 갑니까? 네, 갑니다. 무엇을 위해? 자, 여기서 수병이 근데 있나? 고향 가고 싶어서? 아니 굶어 죽여 식량 테러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연합군이잖아요. 네.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연합군이 되면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가 허다하게 받지 않습니까? 이게 유지한 채로 6시간 동안 버티면서 갑니다. 그럼 뭐 튈 데가 없잖아. 예. 근데 여기서 프랑스군이 실수를 하죠. 프랑스군이요? 예. 이제 프랑스군에 유명한 기병대가 있습니다. 이제 메종드로아라는 기병대인데 이게 그냥 기병대가 아니라 프랑스 왕실 근위대예요. 왕실 근위 기병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내 기병 중에서 최정의 부대예요. 프랑스에서 뭐 좀 고급스럽고 뭐 어쩌면 매종 이거 많이 매종. 붙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어디 갈 때 왕 마차 앞뒤로 기병대 가잖아요. 그 걔네들이에요. 네. 어.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명심에 들떠서 모전 매정 들어와 차지 공격합니다. 차지는 영화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냥 돌격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무너지니까 조바심이 나서 돌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매종드로아는 불패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네. 우리는 그 어떤 기병대한테도 깨지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밖에 없다. 네, 처음에, 충분히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진짜 전투를 많이 해서 그런 경우, 두 번째 안 싸워본 놈들. 아닙니다. 근데 이 매종드로아가 국본군의 선봉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선봉이 무너져요. 네. 그리고 이 선봉이 무너지니까 이 프랑스군이 찬스다고 보병까지 밀어넣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매종드로아가 너무 설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설쳐버리니까 그동안 국본군을 잘 괴롭히고 있었던 프랑스 포병대가 쏠 수가 없네. 포를 못 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백년 전쟁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한번 근데 이게 절대로 영국군이 계략이 아니었는데 네.
약이 독이 된 거예요. 3개 중된가를 격파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차라리 입구에서 막혔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네. 들어갔잖아. 네. 저 좁은 협곡을 쐐기처럼 받고 들어가니까 거꾸로 자기들이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포병은 아군하고 섞이니까 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포위가 됐어. 이럴 땐 포병들이 그냥 야 없다 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눈 감아. 이게 무서운 무기네. 아니 어차피 이제 못 나와 쟤네는. 소탐 대실이다. 무서운 분위기. 그러면 이제 세계 부대를 격파하고 들어가서 더 이상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병이 밀고 들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앞에도 있잖아요. 프랑스군의 포격이 중지되니까 네. 이때부터 국본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격이 먹혀요. 먹힐 수밖에 좁은데 한 줄로 들어가 봤더니 핫도그에 막대기 꽂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앞에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프랑스군이. 그건 소용없어. 왜냐면 전투는 이 좁은 협곡 안에서 벌어지고. 안에서 싸우잖아요. 지금 이제 보병대하고 기병대가 일렬로 쫄쫄쫄쫄 들어왔어. 이쪽도 쫄쫄쫄쫄 가서 싸워야지 이제. 네. 그리고 이제까지 전투에 참가 안 하면서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던 오스트리아군 3개 연대가 프랑스군의 측면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프랑스군 전선이 전면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아니 그 좁은 데에서도 측면을 칠 때가 있나 봐요. 예. 아니 칠 때가 측면밖에 없지. 지들이 안에 들어와 박혔잖아. 그러니까 마구 때리는 거야. 아 옆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측면을. 파고들 게 어딨어. 아니 소세지에 막대기 박은 것처럼. 아 이미 들어갔다. 들어와 있네. 그럼 그러니까 그냥 패는 아 거야.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프랑스군이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로 와 지나가서 그러니까 서로 돌격을 했어요. 네. 와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거니까 상대편이어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젓가락 꽂혔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 보면 막 싸우는데 바로 옆에 있을 때가 있대요. 의외로 그땐 공격을 못 한다고. 네, 서로 쳐다보고 가는 경우 많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 닭 보듯이. 어쩔 수 없어요. 하여간 이 전쟁의 유명한 말 스스로 포위된 프랑스군은 그러네요. 결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또 이 프랑스의 자존심. 이때 근현대니까 귀족들이 많았거든요. 무지하게 명성 있는 귀족들, 백작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 사기는 더 떨어지지. 근데 이 데팅겐 전투의 결과는 뭐 누구의 혹자의 말에 의하면 무승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둘 다 깨진 겁니다. 둘 다 깨진 거고요. 둘 다 깨졌는데 중요한 건 프랑스의 그 위상 높고 귀족들이 많이 포함된 네. 그 매정 기업대가. 들어와. 예. 근데 놀라운 게 뭐 6개월도 안 돼서 매종 들어와는 다시 복구가 되는데 둘째 아들들이었구나. 맞습니다. 매종 들어와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귀족 장교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뭐 뇌물도 쓰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근위기병은 전쟁은 10년에 한 번 있고 남은 9년은 궁정에서 파티할 때 엘리트 코스이기도 하고. 그 영화 보면 연애하는 애들이 다 걔네들이잖아요. 젊은 기병장교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여주인공 만나는 거 다 그 근위기병이야.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제 또 겨울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또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양군이 이제 서로 철수해가지고 서로 소강 상태가 돼요. 그래도 이 전투가 유명했던 게 조지 2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조지 그렇죠. 2세도 잡을 수 있는 그쵸, 잡힐 전쟁을 뻔했죠. 프랑스가 스스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시간이 됐던 60시간이 됐던 계속 걸어가고 입구에 지키고 있는 프랑스군은 지키고 있고 그대로 계속 갔으면 나오는 적 계속 그럼요.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 그러니까 했으면 포위만 그냥 하고 있어도 돼요. 탈진해서 끝나는 그러니까 거고. 쉽게 말해서 접전은 안 하고 한 3일 포위만 만약에 3일 밥 안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칠 뻔했어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저 기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진짜로 그 근위기병대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거네요. 그라몽이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워낙 근데 이게 왕도 있었고 영국도 귀족들 많고 프랑스도 있어가지고 여기 미담이 영국군도 이제 빨리 가 배고파 죽겠잖아. 빨리 가니까 부상병을 가져갈 수가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전투 끝에 가면 서로 협정을 맺어. 전투 중지하고 갈 길 가자.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부상병을 다 놔두고 갔대. 그래서 서로 협약을 맺었대요. 지금 우리 포로 교환하고 이럴 시간도 없다. 우리 서로 포로 학대하지 말고 부상병 치료 잘해주자. 근데 이게 다 귀족들이 많잖아. 좋아 그러고 헤어져서 진짜로 이 전쟁이 당시 전쟁치고는 미담으로 남죠. 신사적인 가장 네, 신사적인. 다 이렇게 해주고. 사실은
서로 지금 너무 잃은 게 많아서 빨리 돌아가자. 그리고 서로 귀족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만나면 그 또 허세 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 네네. 누군가가 허세를 부리면 아. 또 허세를 부려야 돼. 이거 중세 때 성벽 밑에 땅굴 파다가 만난 귀족들이 허세 부린 거 이후에 오랜만에 허세인데요, 이거? 그러면 연합군은 이제 하노버 쪽으로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게 되고 프랑스군은 프랑스로 돌아가서 겨울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여기서 이제 프로이센이 나오는데 프로이센은 겨울에 전쟁하는 거 좋아하나 보네요. 1740년 11월에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브레슬라우 조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 브레슬라우 조약을 함으로써 이제 슐레젠을 오스트리아한테 인정받았는데 그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네. 프랑스 동맹에서 탈퇴해라. 너네가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슐레젠에 너네 그걸 주겠다. 우리가 인정해주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프레드리가 오케이 우리가 프랑스 동맹에서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된 거거든요. 근데 1743년에 이 오스트리아군이 어떻게 됐든 이제 프랑스군의 침공도 막아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이 오스트리아군이. 그러니까 프리드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거 지난번에 내 뒤통수 쳤는데 이번에도 이거 조약을 쟤네가 먼저 파기할지 몰라. 그리고 조약을 파기하면 그 순간 슐레지에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설명하셨지만 네. 내가 먼저 뒤통수 쳐야지라는 지금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프리드가 다시 비밀리에 프랑스하고 접촉을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아, 유럽 진짜. 저긴 안 되겠어. 그래서 1744년에 프라하로 또 진군을 해요. 아까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네. 프로이센이 겨울에 움직인다고 그랬죠. 네. 진짜 겨울에 움직여요. 이때 군대들이 거의 겨울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이제 프로이센이 또 그거 잘 써먹어요. 제일 처음에 실내전 칠 때도 그쵸.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프라하로 진군을 해서 또 깨끗하게 프라하를 또 함락을 시켜요. 거의 안 싸우고. 근데 재밌는 게 그때 프라하 지키던 장군이 네. 그 전에 프랑스하고 저 작센 연합군 쳐들어왔을 때 지키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딱 들어오니까 그냥 항복해버려요. 안 싸우고. 이번에 또 왔거든요. 또 깨끗하게 항복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책이 그렇게 써있던데 아니 얘는 뭔데 두 번이나 이런 짓을 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싸워도 어차피 질 거 아니까. 힘 빼지 말자. 그래서 프라하가 지금도 도시가 예쁘게 남아있잖아요. 아, 그분 덕이군요. 그러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의 뒤통수를 치면서 프랑스와 손을 잡고 프라하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프랑스는 어디까지나 바이에른하고 스페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전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프랑스는 유럽의 그 어떤 나라한테도 선전포고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전황이 묘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북아메리카에서 이제 식민지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영국하고. 네. 근데 그랬던 영국마저도 국본군을 구성해서 유럽 대륙에 오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제 프랑스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744년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하고 샤르데나 왕국을 향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여지껏 싸우는 거.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또한 영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삭스의 백작 모리스를 파견합니다. 이 모리스가 누구냐면은 작센 선제후의 서자예요. 서자인데 이 얘를 파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국 역사를 배우면 이제 뭐 제커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제커바이트가 뭐냐면은 명예혁명 후에 망명한 스튜어트가의 제임스 2세하고 그 자손들이 정통의 영국 군주로서 지지하는 영국 정치 세력을 우리가 제커바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커바이트를 지지해서 영국 왕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공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군대를 막기에는 지금 현재 뭐 힘도 딸리고 우리도 예. 많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네. 아예 왕가를 바꿔놓으면 얘네들 그렇죠. 우리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745년에 실제 반란이 일어나요. 오. 근데 그게 또 영국을 본 잉글랜드를 칠 수가 없으니까 네. 스튜어트가 원래 스코틀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 와 있던 얘 또 샤를이 또 등장하는데 네. 샤를 에드워드를 불러가지고 함대를 줘서 스코틀랜드로 가게 해줘요. 참 머리 복잡해. 가서 독립해. 가서 독립해. 그래서 그게 그 제커바이트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반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 왕이 야 이거 수습할 게 지금 한둘이 아니네. 일단 내 코가 석자다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뒤에다 불질러. 아 진짜 복잡하다.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이때부터는 프랑스가 대단히 일단 이미 선전포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이때부터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루이 15세가 직접 9만의 군대를 이끌고 네덜란드를 침공해서 하노버까지 가서 작살낸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프랑스와 장군의 신생 군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북이탈리아로 파견해서 이제 스페인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랑스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 프리드리히 2세는 다시 한번 보헤미아를 공격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네. 한마디로 프랑스는 전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수행함으로 해서 한 번에 일거에 그 오스트리아 동맹을 완전 깨트려버리는 이런 걸 노리고 있었죠. 근데 너무 좋다. 작전 자체는 너무 좋다. 스코틀랜드에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네덜란드 하노버 왕가 쪽으로 허리 끊으면서 들어가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스페인 만나고 네. 그다음에 위에서 프로이센이 내려오면 이거 완벽한 보쌈 작전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대해서 프랑스에서 결정적인 한 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벌리면 돈은 누가 되냐. 당시 프랑스에서 한 말인데 이렇게 벌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벌리냐는 거야. 아 근데 이 모든 작전의 입안을 루이 15세가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반기를 들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바로 그게 또 문제인데 루이 15세가 어릴 때 즉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촌이 섭정을 했어요. 그러다 섭정 다 끝나고 내가 이제 또 뭔가 보여줘야지. 그런 게 많았구나. 가보죠. 예, 맞아. 내가 보여줘야지. 근데 이때만 해도 또 프리드리 뜨지, 조지 2세 뜨지, 뭐 마리아 테레지아 뜨지. 또 왕이 친정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프랑스 사람 좋아하는 거 가본 멋있는 거 딱 입고 착 가는데 제일 가고 싶었던 건 플랑드르예요. 저기 네덜란드 쪽에. 근데 이유는 뭐냐면 네덜란드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니까 그걸 끊는다는 것도 되는데 네. 사실 플랑드르, 그러니까 벨기에 지방이 원래 그 금융 중심이고 산업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제일 욕심내던 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 낸다 가자 하고 이제 프랑드르로 갑니다. 그거 좋긴 하겠네요. 왜냐면 프랑스에서 플랑드르 먹고 네덜란드까지 밀면 프로이센하고 딱 국경 맞대고 이제 오스트리아를 한 방향으로 압박할 수 있는. 사실 오스트리아 압박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거 먹을래. 네, 저거 먹을래. 그러니까 네덜란드 메인 공격은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쳐라 하고 하면서 네덜란드 갔네요. 아니 오스트리아 칠 마음도 없다니까.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알아서 둘이 투닥투닥 타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프랑스는 이 기회에 프랑드르를 먹어서 돈 벌자. 그럼 이탈리아는 왜 가느냐? 네. 오스트리아군을 거기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찰스를 왜 스코틀랜드로 보내느냐? 도버에 해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영국 해군이 또 개입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너 개입하지 마.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신경 보내고 써. 저기 플랑드르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플랑드르가 원래 목적이에요. 딴 데는 견제용이야. 딴 데는 다들 신선 분산시키려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일을 벌려놓고 진짜 그런데 목적을 프랑스에서 향해서. 한 비판이 뭐냐? 그런다고 영국 해군이 안 오냐? 어. 프랑스는 그때 해군이 거의 없었다. 네. 모든 항구가 무방비 상태다. 찰스 보낼 돈 갖고 배나 만들지. 이탈리아에 가면은 오스트리아군 이탈리아로 가는데 네. 그 위에 독일, 프랑스 국경은 텅 비어 있잖아요. 네. 저건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때 바이에른은 이미 오스트리아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지사방의 전쟁을 벌이면 프랑드를 먹는다고 남는 장사냐 이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루이 15세가 친정을 한다고 떠니까 갑자기 프랑스에서 인기가 팍. 왜요? 당시에 루이 15세가 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뭐 노래도 나오고 난리가 아닌데 누구는 또 루이 15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이렇게 폼 잡고 한번 나가서 내 이 정치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목적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그게 목적이라 보면 또 그래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 이 원대한 계획이 프랑스의 뜻대로 됐다면 뭐 전쟁이 뭐 7년 전쟁까지 안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시작부터 이제 삐걱거립니다. 이제 이 계획을 알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총사령관 로트링겐 공작 그 까르리 기습적으로 라인강을 건너서 이제 필립스부르크라는 데를 함락을 해버려요. 이 필립스부르크가 어디냐면 여기를 함락해버리면 알자스 로렌 지방이 프랑스하고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앞마당을 내주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뭐였어요? 저 벨기에 플랑드르로 가기로 했는데 그 군대를 알자스 로렌 지방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방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탈리아 방면에서의 작전을 성공하려면 절대적으로 스페인군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네. 스페인 군대가 지금 후다닥닥 깨진 상태에서
스페인 군대하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스페인 군한테 사절을 보냈어요. 야, 우리가 어디 공격하니까 너네도 호응해서 공격을 해라. 못 싸우겠습니다. 왜? 힘이 이미 없어서. 너무 지쳤어. 나는 더 못해요. 난 이탈리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 지역이 알프스 산맥 남쪽이어가지고요. 전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대요. 알프스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알프스에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없이 프랑스군 단독으로 요새를 뭐 공략을 했다는데 거기서 또 프랑스군이 우다닥닥 깨집니다. 무지하게 죽고 요새 함락에 예, 실패하죠. 뭐 영웅적인 전투를 했대요. 뭐 돌격하고. 그 뭐해 그래서? 네, 맞습니다. 결과가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대한 계획 중에서 플랑드르하고 이탈리아에서의 모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만은 별다른 정 없이 보헤미아로 입성하는 데 성공을 해요. 이때 다시 한번 이제 오스트리아가 위기에 빠지죠.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헝가리가 마리아 테레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거병을 합니다. 여왕을 위해서 거병을 하자. 그다음에 새로운 군대가 모집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기 작센이 있죠. 작센 선제를 오스트리아 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 대단히 가장 유능한 외교관 하면 오스트리아 외교관들이 그렇게 유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저기 지금 작센이 오스트리아 푸드로 붙어버리니까 네. 보헤미아로 들어간 프리드리히는 퇴로가 완전 차단돼 버려요. 끊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프랑스한테 부른 게 뭐냐면 이제 알자스 로렌 지방을 막 공략하던 루이 15세가 덜커덕 병에 걸려요. 무슨 병? 병이요? 심각한 병은 아니었는데 병에 걸려서 전부 다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면에 있던 로트링겐 까르리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덜컥 보헤미아까지 갔던 프리드리 2세가 오히려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루이 15세는 뭐 병에 걸렸는지 걸린 척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는 생각적으로만 안 돌아가니까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는 저 실레지안을 먹은 이유가 있잖아요. 알짜배기 땅이기도 네. 하고 뭐 인구와 뭐 어떤 산업도 그렇지만 방어 라인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먹었는데 보헤미아로 넘어가는 순간 그 방어 라인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라 사실 좋지 않은 건데 왜 자꾸 저기를 그러니까 넘어가요? 프랑스의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것도 그 외교적인 약속이었으니까. 그리고 프랑스가 저렇게 전쟁을 해주면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로 군대 보내야 되고 알사스 로렌으로 보내고 플랑드르 쪽으로도 보낼 네. 수가 있으니까 군대가 막 분산되잖아요. 그 지금 틈에 있습니다. 보헤미아를 한번 밀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다시 보헤미아까지 왔던 프리드리가 슐레지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스트리아군이 초토화 전술을 써요.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절하게 겨우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가 슐레지안에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는 안 갈래. 나는 맞아요. 나는 이때 오스트리아군한테 전술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뭐 이렇게 또 매번 배우죠. 예. 근데 불과 몇 분 전에, 아니 한 30분 전에 이 기자님이 분명히 프리드리히는 언젠가 2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만발의 준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배워나가는 건데 군대를 키웠어요. 네. 그리고 한번 공세로 나가본 거예요. 사실 프로이센군은 지금까지 큰 원정을 간 적이 없어요. 보급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조기에서. 그때 그 프리드리 보급관이 한 얘기가 우리의 능력은 실내지에만 벗어나면 프로이센에 있는 모든 수레를 다 끌고 가도 감당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한번 해본 거지. 멀리 가보자. 아유, 결국은 배웠어. 가지마. 안 돼. 안 되겠다. 그래서 실내지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데 재미난 건 이 과정에서 전투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와 군대가 길 막고 이런 거로 프로이드리가 딱 돌아가니까 또 오스트리아에서 또 마리아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야, 저 강적 프리드리를 싸우지도 않고 몰아냈다. 그래서 또 막 업되고 루이 15세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관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아파 누웠거든요. 온 국민이 왕이시여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결국 인기가 또 올라가요. 참 신기해. 근데 그 루이가 그렇게 사랑받는 왕은 아니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게 막 올라갔대요. 루이는 계속 야, 이거 내가 뭘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심지어 병 걸렸는데도 뭐 인기가 와.
될 놈 될. 우리는 때릴 수 있어도 남이 때리면 못 참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루이 15세에게 더 나쁜 도구로 작용하는데 젊은 날에 하여간 무지하게 없대요. 볼테르가 인기에 편승해서 시를 썼는데 우리의 군신이며 사랑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 루이 15세의 무리한 전투 때문에 이때 많은 프랑스의 재정이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이 나비 효과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져요. 왜냐하면 루이 16세가 받아보고 나니까 이건 재정이 완전 거덜나 있는 거예요, 나라 재정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확실히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은 지난번에 저희가 뭐 이 내전 이후에서 의회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내정이 구멍이 날 일이 없는데 프랑스는 아직도 왕이 모든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은 내 재정이 구멍이 뻥 나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인기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근데 조금 여담해도 됩니까? 네, 얼마든지요. 이게 좀 이상한 게 말이에요. 유럽 역사 보면 내가 유럽사 전공한다 그러면 영국이나 독일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좀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프랑스는 중간에 이게 훅 날랐다 떴다 하는데 가다가 뚝뚝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 그 예를 들면 이 루이 같은 게 아까 왜 군신, 사랑의 신. 네. 만약에 왕이 어마어마하게 바람둥이야. 전쟁 났는데도 지금 뭐 애인이 몇 명씩 있어. 이게 소문이 나면 인기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역시. 이게 프랑스 마인드거든요. 아 남자 상남자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프랑스 왕 이름 보면 이제 샤를, 앙리, 루이 이렇게 가는데 요 각 이름마다 센테니얼 달성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애인이 100명을 넘긴 공식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몇 명 있거든요. 애인의 이름이 공식 알려진 게 100명이 넘는다고요?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센츄리 클럽이군요. 제가 지난번에 영국 가서 동상 보고 왜 네. 크로멜 동상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끝나고 바로 그때 프랑스로 갔었어요. 그 동상의 기억이 있어갖고 동상 원래 잘 보이잖아 멀리서. 근데 저 동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왜 요즘 연인들이 왜 가면 이거 챙겨놓죠. 자물쇠 걸잖아요. 걸죠.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오. 멀리서 봐도 그냥 사랑의 자물쇠가. 새까맣게. 예. 그럼 사랑 관련한 누군가 보다. 그래서 야, 쟤 누구냐고 갔더니 아까 그 센테니얼 중에 한 명이야. 우리 생각에 이거 자물쇠 걸었다가 내 남자친구도 뭐 아니 왜 왕중에서 제일 유명한 바람둥이한테 가서 자물쇠를 거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내가 봤을 때 그게 연인이 건 게 아니라 남자들이 건 것 같아요. 내 나이다. 나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도 100명. 하여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알아누웠더니 우리의 군신이며 사랑의 신이며 인기 팍 올라가요. 여기서 업돼가지고 점점 사고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래도 난 인기가 많을 거야 이렇게요. 근데 문제가요. 영국은 하노버 왕조를 통해서 가장 큰 실수를 프랑스가 만회하게 해주면서 사실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손해를 안 보고 지금 전쟁을 끝낸 상태로 본인의 왕조로 하노버 왕조 쪽으로 들어갔고 프랑스는 굉장히 일을 크게 벌리려다가 실패해서 싹그리 망했고 그리고 프로이센은 보헤미아 내려왔다가 전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쫓겨나고 오스트리아는 쭉쭉 뻗어나가겠는데요 이제? 근데 1745년 1월이었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변수가 하나 일어납니다. 변수요? 원래 이제 우리 까를 7세 있었죠 아까. 이제 마리아 테레제를 누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됐던 네. 이 까를 7세가 이제 본진을 털렸었잖아요. 네, 한번. 바이에른. 예. 근데 1744년 10월에 자기 영제 바이에른의 수도 뮌헨을 탈환합니다. 그 오스트리아가 여기저기 막 네. 신경 쓰는 동안 네. 바이에른을 몰라. 탈환을 해요. 네. 근데 탈환한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세요. 마음 고생을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로마적 황제 되자마자 네. 바이에른 털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쫓겨다녀요. 맞아. 전전했었어요. 전 유럽을 전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영토도 없이 쫓겨다니는. 그렇죠. 몇 달 전에 황제였는데 갔더니 밥도 안 줘. 네. 그러게요. 저희 중에서도 계속 그 언급이 없다가 되게 갑자기 또 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잊혀졌네요. 심지어 어디 갔더니 누구세요? 뭐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국가의 조건은 땅이라니까. 땅이 없으면 국가가 또 아니야.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갔더니 그쪽 사람이 밥도 안 줘갖고 굶주리고 살았대요. 소세지라도 주지.
프랑크푸르트면 소시지라도 써야지.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황제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까를 7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시밀리안 3세 이제 요제프인데 얘도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다녀서 나는 저거 황제만 보면 난 자기 치가 떨어. 나 저런 거 안 해. 나는 그냥 이제부터 뮌헨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난 여기만 다스리고 살래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영지만 보존해주면 나는 오스트리아 당신들한테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마리아 테레자 남편이었죠. 프란츠 대공을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저런 예. 이거 오스트리아가 다 먹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이에른이 완전히 전쟁에서 완전히 빠져요. 네. 완전히 빠지고 이제는 프랑스,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 3국 간의 싸움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를 하죠. 와, 그날이 마리아 테레지아에겐 또 최고의 날이었대. 와, 여왕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난리가 신성 나지 로마 제국의 않았을까요? 황제기도 하고. 그럼. 근데 이 와중에 불쌍한 건 바이에른은 위치상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 근데 지나가는 길이 다 걸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뭐예요? 루이가? 프랑스에서 새로운 육군 원수가 임명되는데 네. 이 사람이 바로 삭세 백작 모리스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45년 5월부터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에 대한 공략을 시작을 해요. 아, 루이 15세가 예, 실패했던 예. 그 작전을 다시 가요? 이 삭스 백작이 이제 몽스로 진군하는 척을 해요. 네. 이제 저 몽스로 진군하는 척하면서 이 국본군, 그러니까 영국, 하노버, 네덜란드 이 국본군을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투르네로 진군해서 이곳을 포위해 버립니다. 근데 이 투르네라는 곳은 당시에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로 진출하기 위한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략적 요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국본군 입장에서 이 화들짝 놀라죠. 이 투르네를 서둘러서 구원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급히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의 하노버에서 오랫동안 잘 쉬었잖아요. 갈만한지. 그래서 이 삭스 백작은 프랑스군을 투르네 남동쪽 뽕뚜누아 언덕에 포진시키죠. 그리고 여기에서 국본군을 맞아서 전투를 벌일 결심을 합니다. 프랑스와 국본군의 대결. 다음 이야기. 프랑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한판전이 시작된다. 금융의 중심지 플랑드르를 두고 벌이는 대혈투. 루이 15세가 직접 출격하며 판이 커진 퐁투누아 전투. 과연 그 결과는? 프랑스의 국적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또 플랑드르하고 영국이 친해. 또 옛날에 무역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또 영국은 프랑드르를 구한다 그러고 온 거지. 투르네를 덜컥 점령해 버리니까 네. 이 국본군도 생각해, 저 투르네 중요한 곳인데 그쵸. 부랴부랴 와요. 완전 딱 입구네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미 프랑스군은 투르네에 있는 뽕투누아 언덕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덕하고 요 숲 사이에 일부러 국본군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놔요. 유리한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네는 이리로 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싸울 수밖에 없는. 너무 대놓고 함정인데요? 근데 영국군 1만이 온 거예요. 착착착 오기 시작했어. 얘들아 여긴가 봐. 프랑스군 앞에까지 왔어. 우와. 앞에까지 왔다는 건 이제 둘이 싸울 수 있는 거리까지 붙었다는 거. 네. 여기서 이제 허준 씨가 아주 좋아할 사건이 생기죠. 제가 좋아한다고요? 정말 좋아요. 100년 전쟁 이후로 끝난 것 같았던 사건이 또 생겨.